이렇게 홍콩 소호에 있는 솔루나 파인아트에 이렇게 이석인 작가님 북토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홍콩 순문화원 북클럽 코디네이터로 있는 이주명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책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쁜 책이 이번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북토크에 앞서서 저희 작가님 소개 잠깐 드릴게요. 우리 이석인 작가님은 영국의 와인 과정 WSET 디플로마 레벨 4 과정을 수료하시고 지금 현재 와인과 인문학을 잇는 그런 강연,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는 이석인의 와인 탐구 진행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예쁜 책이 딱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제 책의 시작이 홍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홍콩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20대 중반에 처음 홍콩에서 만난 와인으로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여정이에요. 그래서 더 감회가 깊고,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10년 후에 또 이 같은 거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앉아서 진행을. 네. 처음 첫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도에서 와인으로라는 책은 좀 읽어보고 좀 뭔가 내가 우쭐댈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이제 포도의 시작부터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거를 활용할 생각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기획문이고 제가 읽다 보니까 뭔가 되게 그 이야기가 저한테 주는 그 느낌이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와인과 내가 되게 사귀어보고 싶다. 내가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와인을 찾아보고 싶고 좀 더 와인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 책을 읽고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막 계획된 여행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이 책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낭독을 조금 통해서 해보려고 해요. 책을 한번 맛보면서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홍콩에 그 당시에 되게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20대 중반인데 상위 초년생 때 홍콩에 왔다가 만나게 된 와인이 있어서 오늘 또 준비했거든요. 함께 마셔보려고. 그래서 한번 읽고 또 와인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나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지친 상태였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찾은 여행지가 홍콩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자 떠난 여행이어서였을까? 혼자 딤섬을 먹는 것마저 지겨워진 나는 하루쯤은 호텔방에 틀어박혀 간단하게 맥주나 스낵이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호를 벗어나 호텔 쪽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간판이 빨간 와인숍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구했는지 판자를 대충 덧대어 간신히 만든 것 같은 허술한 간판이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아 불안했다. 게다가 분명 도로 1층에 위치한 가게인데 마치 반은 지하에 잠긴 것 마냥 존재감이 없었다. 순간 맥주도 좋지만 와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와인 가게는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문에 직원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들의 적극적인 세일즈에 당할 것 같아 꺼렸는데 이런 정도면 가볍게 둘러보아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 딸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허름했다. 디스플레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와인병들이 켜켜이 포개져 있었다. 표정을 숨기고 와인을 둘러보는데 머리가 희끗하고 배가 불룩 나온 서양인 할아버지가 카운터로 나왔다. 와인이라도 한 잔 걸치셨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지는 찾는 와인이 있으세요? 와 같은 지극히 일반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은 그는 무엇을 찾느냐고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몇 초의 정적이 맴돌았다. 나 역시 눈으로 딱히 라는 표정을 지었고 그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운터 뒤쪽으로 가서 와인 한 병을 들고 와 나에게 건넸다.
그 와인이 바로 클로드 디가의 주브리 샹베르탱이다. 그분이 나한테 왜 그 와인을 건넸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다. 그땐 한두 병쯤 남은 와인을 처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클로드 디가의 주브리 샹베르탱은 아무리 마을급 와인이라고 해도 그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인이 아니다. 당시 홍콩 돈으로 500달러 가량에 샀는데 한국에서라면 결코 그 돈을 주고 와인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여행이란 그렇다. 가진 게 없어도 허세와 인심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핑계와 기회를 제공한다. 호텔로 돌아가 마셨던 와인의 맛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한 모금 입안에 머금는 순간 무언가 내 머리를 댕치는 것 같았다. 뭘 그리 망설여?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두려워? 와인이 내게 말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생생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기품 있고 또 자신감 넘칠 수 있어? 어쩌면 그날 밤 내 미래가 정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나는 홍콩에서 와인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빛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르고뉴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의 처음에 시작이에요. 맞아요. 부르고뉴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 주브리 샹베르땡이라는 와인에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인이 근데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해서 마치 성찬식 마냥 그렇게 해서 이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네. 이제 주브리 샹베르땡. 샹베르땡도 네.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벌써 10년 전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책으로 네, 이렇게 쓰신 맞아요. 건데 네. 2015년 네. 그때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쓰실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때 일단 굉장히 우연히 중첩되면서 이어져 나간 제가 계획했으면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그때도 되게 제가 이 와인을 해도 될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여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마치 뭔가 괜찮아 라고 누군가 말해주는 것처럼 되게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온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걸 책으로 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다행히 그 글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와인 여행 중에서 써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초안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첫 번째 책이 또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원고가 묻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출판사에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이제 두 번째 책으로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 잠깐만 병 갖다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이게 그 클로드 디가라는 와이너리의 주브리 샹베르탱이라는 마을의 와인이에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마셨던 그 와인이랑 똑같은 와인은 아니고 라 마리라는 이름이 또 붙는 와인인데 정말 조그만 땅떼기에서 이 생산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미가 있는 작은 땅떼기에서 나온 포도만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이게 33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도면에서 마시고 되게 오랜만에 마시는 거여가지고 홍콩에 마침 있더라고요. 이게 연간 5캐스크? 정도밖에 생산을 안 하는 와인인데 한국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든데 홍콩에는 있어서 그래서 역시 홍콩에서는 와인을 마시면 조금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음 중이신데 네. 그냥 그렇게 즐기면 될까요? 그럼요. 이렇게 어떻게 향을 먼저 맡으세요. 너무 먼저? 스트로베리 향이 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피노누아라는 품종이고요. 굉장히 딸기 향이 아주 좋아요. 네, 그죠. 산딸기 같기도 하고 산도도 좋고. 그래서 사실 와인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작가님께서 막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다가 부르고뉴 여행을 가실 때에도 이게 보면 이제 우연의 초대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 와인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하고 이렇게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특히 이 부분 초반에 보면은 사부아 페우라고 이제 프랑스 철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네.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맞아요. 사부아 페라는 게 프랑스 미식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참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부아흐는 프랑스어로 알다라는 뜻이고 페흐는 뭔가를 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하는 방법을 알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요리사면 그냥 맛있는 요리를 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철학, 이 땅의 역사, 이 요리를 먹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예술적인 경지로까지 올려서 기술적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전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기억들, 그 사람들, 그 문화와 철학과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한 병으로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로서도 사부아 데구스테라고 하는 그 대응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음미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냥 맛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인 너머의 스토리들,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거창한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좀 거창한 단어 말고 말을 하자면 좀 그 와인 너머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마시면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게 한 그런 철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언제 마셨느냐 아니면 그쵸. 또 누구랑 마셨느냐. 그쵸. 그런 거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또 굉장히 달라지기도 달라질 것 하고요.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마셔야 되는데 지금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받으셨던 그 웰컴 드링크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웰컴 드링크 드셨죠? 스파클링 와인인데 크레망드 부르고뉴라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샴페인 많이 아시는데 샴페인은 그 샹파뉴라는 지역에서 특정 기법으로 만든 와인만을 샹파뉴, 샹페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도 프랑스 다른 지방에서 만들면 크레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레망드 부르고뉴라고 하는 건 부르고뉴 지방에서 만든 크레망이다 라는 뜻이에요. 샴페인은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크레망드 부르고뉴는 샴페인이랑 똑같은 품종을 사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좀 더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서 또 부르고뉴니까 그 스파클링 와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마신 거는 크레망드 부르고뉴. 네.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생산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이 달라져요. 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 이 부르고뉴 와인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르고뉴는 너무 이제 와인이 당연히 맛있는 곳이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곳이니까. 네, 일단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라는 품종으로 100%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라는 품종 100%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포도는 가메나 뭐 알리고떼라는 품종을 쓸 때도 있는데 90% 정도는 레드는 피노누아 단일 품종, 화이트는 샤르도네 단일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훨씬 산뜻하고 뭐 예를 들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쓰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가볍고 향으로 마시는 그런 와인이고요. 샤르도네는 그 생산 방법에 따라서 또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굉장히 좀 향으로 마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향이 좋은 곳이라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둘째 날 이게 총 이제 7일간의 여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 공국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나름 역사를 즐겁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사람인데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거기다가 그 용맹공 필리프 네. 이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1395년에 부르고뉴 와인으로 피노누아 품종을 지정했다. 고귀한 품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왕이 어떤 그 포도주의 어떤 품종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에 어떻게 빠져 들어가셨는지. 저도 사실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역사인데 우리가 보통 100년 전쟁은 잘 아시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정말 둘이 천지천지 원수가 된 100년 동안 이어졌던 전쟁인데 그때에 이 둘뿐만 아니라 제3의 세력이 있었다는 걸 저도 몰랐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역사에 거의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발루아 공작이라고 하는 가문이 4대 동안 통치를 했던 시기인데 그 역사가 굉장히 피비린내 나고 그 복수심과 야망과 이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점철되어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 극적이라서 재미있게 느꼈고 뭔가 그 역사를 알고 와인을 마실 때의 장점은 예를 들어 이 시대 전에
전에는 수도사들의 땅이었어요. 10세기와 11세기에는 부르고뉴가 수도사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모든 포도밭이 시작되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마시면 이 와인이 너무 되게 정결하게도 느껴지고 고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르고뉴 공국 같은 경우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과 막 내가 어떻게든 이름을 날리겠다는 그런 야망과 그러니까 굉장히 검붉고 더 되게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역사 내용도 함께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이게 그냥 글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사진 자료도 굉장히 많고 부르고뉴 공국 설명하실 때 이제 플랑드르 지역도 네.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공국이 이제 원래는 지금의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을 다스렸었어서 그 플랑드르가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국에서 후원을 해서 시작된 그 예술 사조가 지금 우리가 북유럽 사실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있는데 그 사조의 뿌리였어요. 그래서 또 부르고뉴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뿌리의 조각들이나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은 뭐 사실주의가 무엇일까? 막 이랬을 텐데 그 사진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비교를 바로 하니까 저 정말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편집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가서 이제 미식 여행을 또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그래서 불변의 제1원칙이 나오는 거를 또 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과 그 지역에서 생산된 요리 재료로 이렇게 조리를 한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예. 정말 그 페어링의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 해산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와인을 같이 곁들여 마실 때 해산물에 어울리는 와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그 땅의 어떻게 보면 역사이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횡성, 우리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소고기가 유명한 곳에서 당연히 소고기랑 어울리는 그런 레드 와인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트러플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트러플 버섯 향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신비롭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는 토마토 소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허브, 바질 같은 허브 많이 쓰죠. 거기에 잘 맞는 건 당연히 이탈리아 끼안띠 같은 산조베세라는 품종이 있는데 토마토 향이 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허브 향도 나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땅의 사람들이 같이 페어링해서 만들어 왔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르고뉴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나요? 그 잠깐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또 프랑스의 중부에서도 중동부 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핵심 생산지는 저희 여기 지도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길게 띠처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도차가 북쪽이랑 남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은 좀 더 피노누아라고 하는 그 레드와인으로 유명한 코트 드 누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코트 드 본이라고 해서 화이트 와인이 좀 더 유명한 지역, 그리고 그 남부 지역 코트 샬로네즈 마코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요즘 가성비 좋게 맛있는 와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다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해요, 설명이. 네. 그러면 여행하신 지역은? 코트 드 누이, 코트 드 본, 그리고 코트 샬로네즈까지. 그렇게 여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고뉴 와인을 보면서 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게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의 영역이다라는 이제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낭독을 하면서 조금 설명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과의 대화입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한국 영천의 포도 맛이 다르고 프랑스 보르도의 포도 맛이 다르고 미국 나파밸리의 포도 맛이 다르다. 여기까지는 쉽지? 그럼 토양과 기후가 다르니 당연한 거지. 부르고뉴는 기본적으로 단일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어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은 모두 피노누아 품종을 사용하고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품종을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해. 그럼 부르고뉴 포도밭들에는 피노누아나 샤르도네가 심겨 있겠지. 경상북도 영천시를 부르고뉴라고 보면 영천시 전체에 피노누아 포도 품종을 쫙 심는 거야. 그런데 영천시에도 무슨 읍, 무슨 면 등등 마을이 있잖아. 마을별로 똑같이 피노누아를 심었을 텐데
포도 맛이나 와인 맛을 보고 아, 이건 무슨 읍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이건 무슨 면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렇지. 거기에 더해서 부르고뉴에서는 포도밭이 연속적으로 딱 붙어 있는데 이 신의 포도맛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해. 포도를 먹고 혹은 와인을 마시고 아, 이건 이 신의 포도밭 포도로 만든 와인이구나. 이건 김신의 포도밭 포도로 만든 와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 정도면 초능력 아니야? 거의 진기명기 수준인데? 그러니 재미있고 매력적인 거지. 이 책에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코트도르, 황금 언덕을 따라 조성된 부르고뉴의 모든 포도밭에 해당돼. 온 마을의 포도밭은 이신의 포도밭, 김신의 포도밭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작게 조각조각 나뉘어서 명칭이 매겨지고 그걸 끌리마라고 하거나 리우디라고 해. 그게 몇 개 정도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끌리마가 1247개이고 리우디는 훨씬 더 많아. 그럼 이론적으로 1247개의 땅 조각에 같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각각의 땅을 드러내는 맛이 다른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부르고뉴의 포도주는 본인들의 맛과 향으로 자신들의 고향이고 뿌리인 클리마를 드러내는 거야. 신의 존재는 지식의 영역보다는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부르고뉴 와인도 마찬가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와인이 자신의 뿌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진 생명의 시작과 자람을 열매로 표현해낸다는 게 믿기 어렵지. 자신이 직접 그걸 구별해낸 순간이 있지 않고선 어려운 거야. 당신도 부르고뉴 와인을 그렇게 구별해낸 첫 순간이 있어서 좋아하게 된 거야? 이게 정말 존재한다고 느낀 순간이 있긴 했지. 그래서 더 궁금해진 거고. 하지만 아직 난 멀었어. 그냥 어떤 커다란 덩어리 정도만 더듬어 알게 된 거랄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1247개의 클리마 뭐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은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는 포도밭의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가늠을 잘 못했는데 그냥 뭐 전 세계 와인도 아니고 프랑스 와인도 아니고 부르고뉴 와인의 그 포도밭 밭대기 그걸 그렇게 나눴을 때 다양한 그렇게 시음 노트 그렇게 정말 느낀다는 게 굉장히 신기로웠어요. 아 더군다나 부르고뉴 와인은 굉장히 다른 와인에 비해서 더 희귀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땅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포도밭들을 그렇게 조각조각 나누다 보니까 생산량이 한 땅떼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땅에 연동되어 있다. 와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인 하면 이제 등급을 매기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게 나오면은 아 내가 되게 무슨 사치품을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농업에서 출발하는 맞아요. 이게 인간의 발견이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마시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네네.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183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와인을 사치품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와인은 사치품이 아니다. 농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으로 와인의 토대는 농업이다. 모든 농산품이 그러듯 포도도 땅에서 비롯된다. 포도가 생산되는 땅과 지형, 기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포도의 맛을 결정한다. 같은 품종이어도 한국 영주의 사과 맛이 다르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과 맛이 다른 것은 때루아르 때문이다. 포도도 마찬가지다. 같은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이라도 프랑스의 보르도의 포도와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는 맛이 다르다. 모든 농산품에 해당하는 당연한 이야기를 왜 와인에서는 굳이 때루아르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어렵게 말하냐고 하겠지만 이쯤에서 포도주만의 독특함이 드러난다. 독특함은 결국 인간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만약 사과와 사과주가 만들어지는 땅에 집착했던 이들과 그들의 역사가 있다면 사과에서도 때루아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 포도의 맛과 포도주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어 포도밭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중세시대 부르고뉴의 수도사들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의 포도 농부나 포도주 생산자들보다도 포도라는 열매가 맺히는 땅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도주구나.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그냥 화이트 와인, 뭐 레드 와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농부의 이야기, 수도사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다 즐기면서 불고뉴 와인을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모든 게 땅에서부터 포도주가 시작한다는 게 음. 굉장히 좋아요. 그때 여행 가서 직접 맞아요. 드시고 오셨던 거라서 시음 노트가 네. 거기 적혀 있어서 직접 한번 네. 이렇게 읽어 드릴 텐데 네. 도멘 다르디 꼬르동 그랑크리 클로디 루아이고요. 2011년산 똑같은 와인이에요. 제가 이때 시음하고 가져와서 저랑 이제 홍콩에서의 세월을 함께 보내고 많이 늙은 와인입니다. 지금 벌써 14년 된 와인이죠. 이 당시에는 농축된 레드커런트와 자두 풍미, 장미와 바이올렛 풍미가 파워풀하고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적어도 10년 후에 마셔야 할 와인 같았고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딱 10년에 열게 돼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조금 너무 한 잔씩이지만 이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포도주를 지금 보니까 그랑크리라고 써 있는데 부르고뉴 와인에 어떤 등급이 있다면 어떤 체계가 있는지 설명해 네. 주세요. 아까 이제 낭독한 내용에서 네. 조금 들어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경상북도 영천시다. 그러면 가장 범용적인 레지오날 등급이라는 거고요. 영천시 전체의 포도로 만든 거예요. 가장 좀 기본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을이 굉장히 명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마을 포도로만 만든 와인이 빌라주급 와인, 그러니까 마을급 와인이에요. 근데 어떤 포도밭이 정말 좋은 포도밭이다 라고 수도사들부터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 포도밭들을 뭐 프리미에크리, 그랑크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만으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이제 포도밭급 와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랑크리는 이제 그랑크리 등급을 받은 포도밭에서만 나온 포도로 만든 와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랜만에 10년 만에 지금 마시는 거라 너무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잔이 작아서 그 처음 마셨던 레드와인보다 훨씬 가넷빛이 돌아요. 주황 색깔이 돌아요. 와인이 많이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고요. 약간 사과가 산소랑 접촉하면 색이 변하듯이 와인도 좀 오래 숙성이 되면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이렇게. 어때? 너무 맛있어요. 이때 되게 제가 사랑스러운 초콜릿과 시나몬 등의 스윗한 풍미가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스위트함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훨씬 더 그때는 아마 되게 싱싱한 초콜릿과 싱싱한 시나몬의 스파이스였다면 지금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은 그 스파이스, 그 정말 세월을 품은 스위트 스파이스가 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갑자기 약간 좀 짠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만약 와인을 구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마시는 게 그게 네. 괜찮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돼 있어야 아니요, 그냥 전 와인셀러 집에 있는 가정용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고요. 사실 대부분의 와인은 가장 신선할 때, 그러니까 가장 어린 빈티지에 그냥 마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근데 이제 부르고뉴나 뭐 보르도 이런 조금 숙성을 요하는 와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와인들은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마시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빈티지라는 게 역사성을 갖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이게 우리 2011년 빈티지인데 2011년의 시간을 저는 마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시음노트를 써놨으니까 10년 후에 보면서 이때는 와인이 이랬는데 지금 나는 느낌이 이렇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약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와인이 가진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아름다운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가 든 와인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나이가 너무 잘 들었 느낌이 들으니까 잘 컸다. 되게 뭉클하고 제가 보관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홍콩에서 지금 계속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근데 그 와중에 잘 커졌구나 이런 숙성이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도멘 다르디라는 와이너리는
그 샤토가 있는데 되게 예뻐요. 왜냐면 그 딸 6분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예요, 지금. 그래서 되게 예쁜 와이너리였어요. 직접 방문하신 네. 하신 거잖아요. 그 방문하셨을 때 그 느낌이 어땠나요?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와인메이커를 지금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네. 방문을 하신 그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네. 혹시 거리감이 느껴지셨을지 아니면 아. 어떻게 환대를 해주셨는지 네. 예, 그런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저는 정말 와인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되게 젊은 신혼부부였어요. 저와 남편은. 근데 제가 거기에서 우연한 기회로 세 분의 와이너리, 전설적인 생산자분을 세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기슬레인 바르도라는 선생님이랑 띠에리 부르엥 선생님, 그리고 제가 홍콩에서 마셨던 그 클로드 디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사실 이분들의 와인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도 판매가 되는 와인이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와인들인데, 제가 마주한 그 분들은 정말 농부 같은 분들이었어요. 정말 막 포도밭에 있다가 막 나와서 너무 환대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왔나 봐요. 아, 와인은 땅이구나. 농부가 만드는 거구나.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고, 그래서 되게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 좀 다가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기슬레인 바르도 선생님은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푸근하고 되게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어린 저에게 본인의 와이너리 까브를 다 내어주시면서 막 설명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그분이 만든 와인은 너무 다르게 그 파워풀함이 막 스프링처럼 막 용솟음 치듯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푸근하고 자상하신 분에게서 이런 와인이 나오다니?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시음해볼 띠에리 부르엥이라는 선생님이 만든 와인은, 그분은 되게 키가 크시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재밌으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와인은 굉장히 관능적이고 되게 유혹적이고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치되어 있던 와이너리를 본인이 손수 이제 만들어서 그랑크리 포도밭까지 만든 그런 분이고, 굉장히 와이너리의 오너가 계속 바뀌는 동안, 그분은 오너는 아니고 고용된 생산자셨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LVMH가 이제 그 와이너리를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같이 가이드 해주셨던 분이랑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만드셨던 와인 같이 가져왔고요. 이거가 그 도멘데 랑브레라는 그 띠에리 부르엥이라는 선생님이 직접 그랑크리로까지 만드신, 네, 좀 관능적인데, 근데 제가 막 아까 조금 혹시 이게 제일 걱정이 돼가지고 상태가 어떨까 마셔봤는데 좀 관능이 좀 없어진 느낌. 조금 더 늙은 느낌이기는 해요. 제가 이때 도멘에서 2013년산, 2014년산 다 이렇게 마셨었고요. 2010년산도 마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댄서를 보는 것 같은 캉캉 댄스를 추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좀 늙은 느낌. 페어링을 한다면 네. 어떤 음식이 어울리는 그런 저는 와인일까요? 무엇이 이런 떠오르시나요? 오래된 그랑크리에는 페어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만 자체로? 네. 앞선 와인보다 훨씬 더 되게 세월의 느낌이 느껴지지만 모든 것이 다 부드럽게 숙성되었어요. 어린 와인일수록 굉장히 뾰족뾰족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선명하고 생생하지만 나이가 잘 든 와인은 탄닌부터 모든 질감과 이런 것들이 꼭 치즈를 먹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질감이. 그리고 단지 과실향만, 저 너무 신났죠? 단지 과실향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시한 향이라고도 하고 땅의 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향들이 더 많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게 또 오래된 와인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루엥 선생님과 했던 이야기를 조금 낭독을 해도 되나요? 늘 강조하지만 난 게으른 와인메이커입니다. 자연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요즘 과학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난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건 포도밭 바로 앞에 살면서 그곳에 늘 있으면서 그때마다 확인하고 보살피는 것뿐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손보고 땅과 날씨에 모두 맡깁니다. 내가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포도밭 근처에 살며 귀를 기울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면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드러낼 뿐이죠. 그뿐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보살핀다는 표현이. 그 옆에서 네. 과학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로 퍼부은 와인이 아니라 보살핌을 받은 네. 땅물을.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와인과 인문학을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와인이란 어떻게 마시는 것이다. 와인이란 무엇이다 해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어우러진 그런 느낌을 다 전달을 하신 것 같고, 거의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는 의미로 작가님에게 부르고뉴 와인이란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뭐 굳이 진짜 이렇게 부르고뉴 와인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운명적인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와인을 만나게 된 게 부르고뉴 와인이었고 또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제 자격에 대한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될까? 나에게 맞는 길일까를 고민할 때에 또 선물처럼 나타났던 여행이고 또 그 와인을 제가 홍콩에 10년이라는 생활을 하고 함께 만났던 분들과 그 와인을 이렇게 함께 마실 수 있는 그 참 의미를 제가 사실은 이럴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지만 저에게 의미가 너무 남다를 수밖에 없게 가게 된 그런 좀 약간 운명적인 그런 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작부터 오늘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하고 이렇게 같이 시음을 하면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까지가 이 책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실 다 아시지만 이제 작가님이 홍콩을 뒤로하고 이제 가실 텐데 세 번째 책이 벌써 기다려지고 그곳에서는 또 어떤 여행을 하실지 또 어떤 우연히 또 초대를 하고 또 그쪽으로 나갈지 되게 기대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또 역사와 철학과 예술을 어우르는 이런 와인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